강남이 과연 모아타운을 지정받아낼 수 있을까? 뭐 시장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우려는 뭐 계속 요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주 단적인 예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 그만큼 안 좋을 때가 어딨어요. 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가격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일단 뭐 상가주택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듭니다. 모아타운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모아타운이 뭔가요? 정의를 한번 부탁드려야죠. 네, 모아타운은 이제 일단은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은 이제 큰 규모로 하는 거고.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그렇죠. 재개발이 있고 더 큰 규모는 재개발을 모아놓은 게 이제 약간 뉴타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재개발조차도 안 되는 아주 소규모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층주거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발이 필요성이 있지만 재개발이 힘든 지역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소위 가로구역별로 그러니까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가로 그거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개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걸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것은 노후도도 낮춰주고 용적률도 좀 높여주고 뭐 통합 주차장이 만들어주고 여러 군데 가로주택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의 단지처럼 보여서 크게 보이는 효과도 있고 이러한 장점들이 이제 부각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와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 사업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재개발하고 모아타운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장점이 있는 건가요? 장점이요?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재개발이 더 낫긴 합니다. 아, 그죠. 안정적이고. 일단 좀 규모도 크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미 재개발로 지정된 것들은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하신 분들은 차선책으로 모아타운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진행 단계에서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법령이 틀리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이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이런 것들은 이제 빈집정비법이라고 하는 빈집 소규모 주택 장려 그렇죠. 그쪽을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향후에 이제 동의율 같은 부분이 지금 일반 재개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채워놓는 게 수월할 것인가가 제일 걱정이 되고 대신에 이제 일반 재개발보다 모아타운이 동의율이 좀 더 높아요. 좀 더 높죠.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네. 이제 빌라나 이런 게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규모는 작기 때문에 오히려 율은 좀 채우기 수월할 수도 있어서 일장일단은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재개발은 75%인 건데 오히려 이제 80%까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만 아니게 되면은 뭐 어차피 재개발을 못하는 지역이 모아타운 하는 거라서 좀 어떤 개발에 대한 열의만 있다면은 다세대가 많고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동의율은 뭐 그래도 채워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 그러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공사비도 너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담금 너무 많지 않냐. 또 여기는 조그만 아파트라서 이거 사람들 나중에 누가 좋아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위험한 건가요, 그만큼, 사실은? 진행이 수월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건 뭐 사실 재개발도 마찬가지긴 하고, 어쨌든 세월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이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전 솔직히 신통도 그래요. 신통도 마찬가지죠. 신통도 뭐, 이게 결국은 어떤 구조가, 우리가 조합에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제안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야, 요건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바로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은 어찌됐건 간에 일반적인 가로주택 방식 외에는 사업 방식이 없었지만 그 가로주택을 여러 개 모으면서 어떤 단지화 시킨다는 점, 그 다음에 서울시가 그래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거시적인 내용으로 바라보자면 어찌됐건 서울시는 워낙에 집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게끔 노력을 할 겁니다, 무조건.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위험성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주는 것처럼 모아타운도 계속 혜택을 주면서 사업성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입지가 좋고 괜찮은 지역에서는 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데가 모아타운이 강남 모아타운이거든요. 강남의 모아타운인데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아타운이 계속 갈 것인가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님이 혹시 지금 뭐 어떤 다른 방향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님이 만약에 시장을 이제 내려놓으신다면 계속해서 이 모아타운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는 고민이 좀 됐었고 그쵸. 두 번째는 강남이 과연 모아타운을
지정 받아낼 수 있을까? 두 가지 고민도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좀 고민을 한번 깊게 해보니까 모아타운 이름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법이니까. 네. 그리고 옛날에 재개발만 있었던 아파트 만드는 법이 저층 주거지를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구역을 지정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라도 자기 업적으로 하려고 또 다른 시장이 모아타운이 아니면 뭐 흩어타운 뭐 하든지 뭘 하겠죠. 네. 동네 뭐 이렇게 우리 동네 뭐 하든지 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게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어차피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고 소규모 관리 지역이 법적 용어고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브랜딩을 한 거예요. 뭐 다른 지역 가게 되면 모아타운 얘기도 없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시장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우려는 뭐 계속 요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큰 우려는 없는 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세훈 시장 그 전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께서 주로 도시 재생 위주로 서울시를 운영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후폭풍 부작용 같은 것들이 이제 공급 부족으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 재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몇백억씩 갖다 부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전혀 만족을 못하고 우리 다시 재개발할게요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벽화 사업만 하고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고 다시 뭐 다른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누가 되시던 간에 공급은 꾸준히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 뭐 말씀대로 진짜 모아타운의 브랜딩을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부분을 뭐 멈추고 다시 뭐 이렇게 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존재는 할 거란 얘기시네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아타운이라는 게 없어지나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모아타운은 그 이름만 바뀔 뿐이지 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아주 신기술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네, 네. 무조건 가야죠. 자,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막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이런 막장 경쟁은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아,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는 지금 굉장히 가격이 오르고 있고 부동산 한국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상가주택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상가는 말씀대로 굉장히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코로나가 많이 문화를 바꿨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활성화시키는 많은 작업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뭐 장보기서부터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 굳이 뭐 밖에 나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인식대로 강해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이제 술 문화도 많이 좀 줄어들어서 예전에 우리 뭐 3차, 4차 기본이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심지어 뭐 9시면은 대부분 다 식당들이 끝이 나고 문화가 바뀌었군요. 네, 커피숍도 아예 뭐 10시면 다 대부분 문을 닫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인건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상가라는 어떤 상품 자체는 부동산 투자로서의 상품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는 정말 소수의 특정 몇몇 지역, 뭐 아까 말씀하신 홍대나 건대나 뭐 강남역 상권이나 몇몇 군데를 빼놓고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재건축 상가 이슈가 계속 많잖아요. 상가가 예전처럼 잘 돼서 상가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상가를 안 받고 싶어 우리도 아파트 받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막 분쟁이 생기는 것처럼 그냥 상가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강남역 핵심 지역에 있는 상가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이제는 싫다. 우리도 주택을 아파트를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상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상가로서 뭔가 수익을 내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나 한국 거시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각식이 높으신 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경기가 안 좋은 건 맞고요. 근데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와 연관성과 그 다음에 유동성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이 유동성과의 연관성이 훨씬 더 깊어요, 부동산은. 그 뜻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이 어떻게 올라라고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를 인하시켜서 유동성을 확보를 시킵니다. 시중에 돈을 푸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유동성을 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것 이상의 효과를 줘요, 부동산에. 정책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단적인 예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 크게
그만큼 안 좋은 때가 어딨어요. 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가격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네. 안 좋은데 세상에 돈이 많으니까 부동산은 올랐어.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정부가 아무 역할 안 하면 부동산도 같이 쉽지 않겠죠. 시효자들도 힘드니까. 그러나 돈을 넣어주잖아요. 네. 뭐 돈을 직접 꽂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리를 인하시켜 주거나 뭘 하거나 여하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자금이 많이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유동성과의 연관성이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솔직히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간다. 그런 패턴을 보게 되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죠. 필요한 자금이 건설 경기 활성화 뭐 이런 걸 위해서도 네. 그런 것들이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에 대해서 너무 소위 이제 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저는 그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그 소장님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블로그에도 보시면은 지금 독후감을 계속해서 본 거에 대해서 올리고 계시는 그런 블로그가 있으셨잖아요. 부동산에 공부한 책들을 본인이 이거 그 후기를 올리고 막 그러셨었는데 우리 같이 이제 그 처음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이 몇 권, 한 3권 정도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읽은 거 중에서 괜찮다 싶은 것들? 네네. 좋아. 그럼 보너스 본인 책 하나 껴서. 아니 뭐 제 책은 뭐 알아서 하시고 다양한 분야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이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원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싱. 근데 뭐 두께도 얇고 그렇게 뭐 분량이 많은 책은 아니고 그다음에 주제도 또렷해요. 네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만한 분야나 아니면 꽂히는 분야 하나를 계속 정진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잘 못해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한 분야를 딱 파는 거예요. 뭐 세금이든 경매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그 중에서도 뭐 이론가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실무가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소위 스페셜리스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단계까지 오게 된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전 그 책이 많기는 한데 뭐 2번 읽은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제가 2번을 읽었어요. 어렵진 않은 책이라.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죠. 뭐 예를 들어 뭐 손흥민이나 김연아나 뭐 이런 분들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부동산 이승은? 그런 식으로 해라라는 의미인데 굉장히 또렷한 주제이면서 당연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뭐 이것저것 막 다 만물박사처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케이스가 워낙에 많죠. 이제 경제 관련 파트에서는 경제기사 300문 300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알죠. 네, 그 책은 뭐 거의 20년간 꾸준하게 발간되는 책인데 그 책이 왜 좋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문체를 작성하셨어요. 저도 그걸로 매년 저는 이걸 사보거든요. 네, 뭐 한 4년째 된 것 같은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두께는 되게 두꺼운데 술술 익히는 편입니다. 물론 어려운 파트도 물론 있겠죠. 근데 2번, 3번 읽으시면 되고 요 한 권만 읽어도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어떤 기초 상식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주입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권 남았네요. 마지막 한 권은 이거는 제가 요 앞전 책들은 제가 다 사서 봤던 책이고 요거는 누군가 추천해 주셔갖고 한번 빌려주셔서 봤던 책인데 제목이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책이에요. 약간 동기부여 서적인데 저도 동기부여 책 많이 봤죠. 많이 봤지만 뭐 사실 내용이 다 흔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뭔가 약간 다른 좀 느낌이나 울림을 주는 책인데 데이빗 고긴스라는 분이 쓰신 건데 원래 이분이 무슨 뭐 미국 군인, 뭐 해병대 출신 이런 군인인데 지금은 이제 동기부여 연설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어떤 굉장히 뭐 인생에 대해서 고난하지만 이거를 잘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쓰셨는데 실제 본인이 굉장히 좀 힘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뭐 그런 극복하는 과정이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군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내가 체감하는 게 정도가 다른가 보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 3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힘든 분들 많잖아요. 뭐 경제적이 됐건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됐건 이제 힘이 없을 때 북돋으시라고 용기를 북돋으시라고 그 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좀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언제든지. 요즘은 좀 바쁜 게 좀 덜해지셨어요? 왜 좀 바쁘시잖아요 원래는. 요즘에 이제 그 세미나를 다시 올해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 관련 쪽 이제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 쪽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같은 것도 만들어갖고,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알차게 담아서, 이제 뭐, 얘기할 거예요. 기대되네요. 온라인 지금 강의 쪽으로 또 새롭게 한번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관심 갖고 많이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